왜 그러세요? 왜?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런 또 환호는 또 처음이에요. 평소에 수업 들으실 때 그렇게 좀 해주시던가.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뭐 개정세법 오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오랜만에 뵙죠.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한 번도 지금 한 3년 동안 못 뵀다가 지금 처음 뵙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마 여러분들 실무에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올해 뭐가 개정이 됐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요즘 보면은 뭐 블로그들 여러분들 많이 작성하시죠? 안 하세요, 아예? 하시다 보면 이렇게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저희들보다 정보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될 것이고 뭐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분들도 더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아마 아시는 내용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냥 오늘 3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내용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뭐 아마 개정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가장 크게 개정된 게 뭐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됐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이제 여파가 꽤 세졌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각종 규제가 많이 풀렸다라는 것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에서 이제 과세 표준하고 이런 부분들 세금 계산하는 구조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해요?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죠? 그죠? 배운 지 오래돼서 많이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 금액이 좀 상향 조정됐다라는 거. 그게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각종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행령이 지금 규제 자체가 좀 풀리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행령이 안 나왔어요. 원래 지난주에 시행령이 발표가 되기로 했었는데 지난주에 내내 기다려봤고 지금 어제까지 제가 기다려봤는데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만 한다 그러면 각종 시행령들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뭐 이건 언제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소급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요즘 많이 돌고 있죠. 들어보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투기 지역이 해제가 돼서 전매 제한이 풀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뭐 상생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느냐 이러한 내용들이 시행령이 확정돼서 나온 부분도 있지만은 아직 확정 안 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시행령만 발표하면은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심란한 상황이라서 입법 과정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입법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은 대통령만 그냥 공표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지금 공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용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서 이렇다라는 이야기, 뉴스에서 이렇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셨다가 나중에 시행령 내용이 개정이 됐을 때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달라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한 많이 조심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시행령이 나왔을 때 아마 늦어도 3월 초나 중순에는 나올 거예요. 원래 이번 달에 다 나왔어야 돼요. 어제까지 해서 다 나왔어야 됐는데 안 나와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들여서 정리를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원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옛날에는 이거 없었잖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저도 수업이 되게 많이 편해졌는데 자, 우리 취득세부터 해서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냥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교재는 내용을 되게 좀 많이 적어놨어요. 많이 적어놨는데 그냥 그 중에서 간단하게만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 공부를 하셨고 오래되긴 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실무하시면서 다 정리를 하셨던 내용들이니까 크게 어려울 내용은 없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 계산하는 게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대로 그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대신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즉 다시 말해서 다운 계약서를 쓰더라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아마 작년에 들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올해부터는 무조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거래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거래로. 그래서 내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신고를 넣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할관청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자료를 다 요청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개수수료가 있었으면 중개수수료라든지 이러한 것들, 또 거래금액이 있었으면 매매계약서는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자료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가서 제출하지 않은 다른 자료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는 굉장히 큰 불이익을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화를 시켜놓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시가 인정액이라는 제도가 지금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 시가 인정액, 뭐 시가 표준액은 당연히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 우리 뭐 취득 가격은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취득가액은 실제로 내가 취득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해당 취득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과 직접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지급한 금액. 여기에 간접 비용 같은 경우, 즉 다시 말해서 뭐 채무 인수액이라든지, 화면이 좀 적네. 뭐 국민주택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신고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경우를 취득을 하게 되면 채권 매입하죠. 그죠? 그 채권 매입한 다음에 그거 다시 되팔잖아요. 매각 차손 발생하거든요. 그거 다 넣고 신고하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료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관할관청에서 지방세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그게 제출하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은 요 10억짜리를 매입하면서 국민주택 채권 얼마짜리 사셨어요? 그리고 이거 얼마에 매각하셨습니까? 아마 이런 자료들 다 제출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포함을 해서 신고가 들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 채권 매입 가격에다가 매각한 비용까지 빼서 남아있는 매각 차손 부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800만 원에 매각을 했다. 그러면 200만 원 차손 발생했잖아요. 손해 발생한 금액, 요 금액까지 취득가액에 넣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모르시겠어요? 그냥 법무사한테 맡기세요. 네. 최선입니다. 대신 우리 그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넣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시험 목적상으로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법인은 포함을 하고 개인은 제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중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개인은 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취득가액에 넣지는 마세요. 대신 나중에 양도할 때는 중개보수는 비용 처리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납세자한테는 되게 유리한 상황인 거죠. 쉽게 말해서 취득세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에 넣지 않으니까 세금은 그만큼 적게 나올 것이고, 반대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때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많이 감소를 시키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포함시키지 말고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올해부터 이제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지금 하나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취득세 계산할 때 시가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가를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유사 매매 사례가가 있으면 무조건 그 금액을 사용을 해요. 시가 인정액이라는 거. 그래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시작을 해서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매매 사례가가 있다든지 매매 사실이 있다든지 또는 감정받은 금액이 있다든지 또는 경매나 공매받은 금액이 있다든지 이러한 금액들이 있으면은 이걸 취득가액으로 잡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쓰는 거냐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에다가 쓰는 거예요. 상속이나 증여.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이 있는 거래죠. 또는 신축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출이 있죠. 이렇게 지출이 있는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실제 지출된 금액을 가지고 취득가액을 잡아야 되는데 과세 표준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상속이나 증여처럼 지출이 없는 취득 같은 경우는 시가 인정액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작년까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신고된 금액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주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떻게 신고를 했었느냐면 그냥 시가 표준액대로 신고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시가 표준액 조회하는 방법은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시가 표준액 치면 나와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시지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택 가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위택스 같은 데 들어가 보시게 되면 시가 표준액 조회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위택스잖아요. 아시죠? 국세는 홈택스고. 그래서 위택스라든지 홈택스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기준시가라든지 시가 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아파트라든지 또는 토지라든지 일반 상가 같은 경우, 집원 같은 경우를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신고를 넣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금액으로 신고를 넣었다가는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유튜브에서는 되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시가는 자체는 올라갈 거니까. 근데 올해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오히려 시가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증여를 한 분들이 되게 손해를 많이 봤어요. 세금을 되게 많이 냈으니까.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 자체가 6억으로 잡혀 있는 건물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실제 시세가 5억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신고를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본 거죠. 근데 앞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 앞으로 이제 증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걸 빨리 증여를 해야 될 것인가 늦게 증여를 해야 될 것인가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여를 했을 때 증여 당시에는 증여세 부담을 내야 됩니다. 취득세랑 증여세를 내야 되죠. 아시죠? 예. 근데 그때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시가 인정액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시가 인정액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증여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게 맞죠. 근데 나중에 그 물건을 증여받은 사람이 팔았을 때가 또 문제가 생겨요. 팔았을 때는 양도 차익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이 증여받은 사람이 언제 팔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봐야죠. 단기간에 팔 거라면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장기간에 팔 거라면 미리 해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가 될지 몰라요. 또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했다가 갑자기 튀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자, 지금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이 매매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금액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 규정 자체가 안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유권 해석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금액을 써야 되느냐면 사실상 취득 가격을 써야 돼요. 과세 표준으로.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해요. 신고를 안 하면 관할관청에서는 무슨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고지서 보낼 거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규정이 없어요. 시가 표준액을 쓴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시가 인정액으로 가지 않을 거냐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의 거래를 했다. 10억의 거래를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근데 옆집에서 12억의 거래가 됐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12억이 시가 인정액이 되는 거죠.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해서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그게 매매 사례가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또 양도소득세하고는 또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일 전 3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또 달라요. 법이 그지같이 나왔어요 지금. 네. 그 다음에 감정가액이 혹시라도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낮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일부러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미리 감정업자한테 감정가액을 받아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미리. 그래서 감정가를 증여세 부담 없는 금액 정도로 해서 받아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간 증여는 6억까지가 증여세가 공제잖아요. 증여 금액이. 직계 좀비 속한 거래는 5천만 원이고요. 그게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죠. 네, 증여 공제가. 자, 근데 나중에 뭐 증여세를 내든 안 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양도했었을 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었을 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현재 내가 금매로 나와 있는 물건을 받았다. 근데 이게 너무 싸게 받다 보니 나중에 팔았을 때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미리 감정가를 좀 받아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시겠어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취득가액을 약간 올려가지고 취득세는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나중에 양도했을 때 세금을 좀 줄이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감정을 받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받아놓으시는 게 좋은데 최소한 감정가는 2개 이상을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2개 이상을 받아놔서 그중에 무슨 금액으로 가느냐면 평균액으로 가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감정업자들마다 감정가가 달라요. 감정가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 받아놓고 여기서 하나 받아놓고 요 2개 무슨 값으로 가느냐면 평균값으로 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증여 같은 경우를 받았을 때 취득가액 자체를 조금 더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미리 감정을 받아 놓으세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해서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요 금액만 인정이 되니까.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평가 기간인지 아닌지 지금 요건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적어 놓은 건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될 만한 금액이 2개 이상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걸 쓰느냐면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날의 걸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가를 받아놨어요. 취득일 전 4개월 이내 감정가를 받아서 이걸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놨는데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유사 매매 사례가 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가 뜨잖아요. 만약에 이게 확인되면 매매 사례로 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날의 것을 사용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자, 그 정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매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느냐면 실제 거래 금액인 취득 가격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고요. 그냥 매매가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손이 있으면 그거 반드시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요. 신고서에다가 그거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금액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에 거래를 했으면 10억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억에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이면 10억이면 몇 프로예요? 취득세율이? 3%죠? 3%. 아시겠어요? 3%잖아요. 6억까지가 1%.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세율 계산해야 되고요. 취득가액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다음에 3을 뺀 세율. 알고는 계시죠? 예. 그 다음에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은 3%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10억에 3%인 거기에 이제 부가세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농특세 빼고 지방교육세만 붙이시면 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했으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3%입니다. 그래서 10억짜리면 3%가 적용이 되는데 10억이면 3%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에서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3천만 원인데 거기에 부가세 따라 붙고 그 다음에 아마 취득가액이 조금 더 잡힐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넉넉 잡아서 한 4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가시면 되고 혹시라도 교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건끼리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두 개의 그 교환되는 시가 인정액이 있어요. 교환되는 물건들의 시가 인정액 중에서 무슨 금액을 사용하느냐면 높은 금액을 사용을 해요. 규정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땅을 주고 건물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준 땅의 시가 인정액과 받은 건물의 시가 인정액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둘 중에서 무슨 금액을 잡느냐면 높은 금액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교환 거래 많이 하세요? 거의 안 하죠? 그러면 의미 없고. 네. 아니 이번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취득세에서 과세 표준 자체가 완전히 개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혹시라도 교환이라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런 거래가 있다 그러면 알고는 계시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되니까 그냥 거래가액에다가 추가되는 금액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법무사분께서 잘 알아서 정리를 하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율을 적용을 했을 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몇 프로예요? 4%죠? 거기에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4.6%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주택으로 등록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무조건 4%예요. 재산세부터가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되느냐 상업용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냥 금액에 따라서 1%부터 3%까지 가는데 보통 그 중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표로 나눠드려서 이제 그거 보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부가세 없이 그냥 1에서 3%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오피스텔은 또 부가세 붙여서 4.6%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세요? 대부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1.1%입니다, 1.3%입니다, 뭐 2점 몇 %입니다, 뭐 3점 몇 %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할 때 내가 세율 자체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면 이건 부가세 포함된 제가 말씀드리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하고 부가세는 다른 말이죠. 아시겠어요? 네. 그냥 뭐 여기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상가 같은 경우 임대를 했었을 때 임대로 해서 부가가치세 받죠. 부가가치세 받을 때 일반 과세자가 임대인도 일반 과세자고 임차인도 일반 과세자예요. 이게 가장 깔끔한 상태죠. 그죠? 왜냐면은 월세에다가 그냥 딱 10% 붙여가지고 세금 계산서 끊어주면 되니까. 문제는 서로 과세 방식이 달랐을 때가 문제죠. 임대인이 일반 과세고 임차인은 간이 과세라든지 반대로 임대인이 간이 과세고 임대인이 일반 과세자라든지. 자, 임대인이 일반 과세자고 임차인이 간이 과세자면 10%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당연히 붙여야 되는 거죠? 당연히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붙여서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그러면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10%만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110만 원어치를 받는 거죠. 그리고 10만 원어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끊어주고 임대인은요. 그 부분을 받아서 납부하면 되는 거고 임차인은 간이가세자라면 환급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임대인이 발급을 해줬으니까. 받을 수는 있는데 환급은 안 되잖아요. 환급은 안 되는데 세액공제는 가능해요. 1%부터 3%까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에 1%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제가 가능하긴 한데 그게 제일 좋은 방식인데 가끔 거래하다 보게 되면 그냥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자체를 그 거래할 때 이건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이렇게 쓸 거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이렇게 쓸 거냐. 그러니까 임대인 자체가 일반 과세자라면 되도록이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근데 임차인이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임대인이 손해보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없이 그냥 이 안에 있는 걸로 하고 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그걸 안 써주면 나중에 오해 소지가 생겨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 같은 경우에 썼을 때 여러분들께서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꼭 써줘야 나중에 임차인하고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00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손해를 좀 봐야죠. 임대인이. 왜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100만 원 했다가 부가가치세 가지고 10만 원 이렇게 해서 110만 원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거 받아서 내면 되는 거고, 근데 그냥 100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 없이 그냥 여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 91만 원 플러스 9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91만 원이 매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9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죠. 따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월세 자체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쓰느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 문제가 생기죠. 하나가. 만약에 임대인이 간이가세자다. 임대인이.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임대인이 간이가세자면 부가가세 10%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항상 이걸 물어보는데, 물론 실무적으로는 보통 대부분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법률적으로는 원래 받아야 돼요. 모르셨어요? 원래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그 간이가세자는 3% 받는다고 알고 있죠? 업종별 지금 바뀌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가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중개업자 같은 경우, 중개업 같은 경우는 3%거든요. 4% 올랐어요? 언제 올랐대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네요. 어찌됐든지 간에 간이가세자라고 해서 일반 과세자나 간이가세자나 뭐만 다를 뿐이냐면 세금 계산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거기에다가 10%만큼만 세금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지금 몇 프로라고요? 40%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라고 친다 그러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에서 결국에는 이게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30%면요. 곱하기 10%에서 얘가 3%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합쳐가지고 지금 3%입니다. 4%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근데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10%를 이렇게 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 전체를 받아요. 간이가세자도 원래 10%를 받고 낼 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내는 거예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30%면 3%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면 4%만 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이가세자는 영세사업자라 그래서 부가가치세로 받은 금액 중에서 일부는 본인이 가져가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을 알고 나니까 임차인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왜냐면은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야 내가 10% 다 준 거 너가 그거 세금으로 내가지고 내가 환급 받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환급을 못 받잖아요. 환급이라는 것은 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10%를 줬는데 네가 그걸 갖고 그중에서 7%는 네가 먹겠다? 나는 그렇게 못 줘. 그러니까 나는 3%나 4%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쓸 때 항상 원래 정상적으로는 간이가세자도 10%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10%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10%를 받은 만큼 다 내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10만 원을 받아서 그중에 10만 원 받은 걸 다 내는 게 아니라 그중에 3만 원이나 4만 원만 내면 되니까 6, 7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기 싫으니까 그냥 3%나 4%를 적용을 해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래가 부가가치세 원래 규정이 그래요. 부가가치세 규정이. 그래서 간이가세자가 임대를 냈을 때는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해서 받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해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쓰더라도 상관없이 3%나 4%만 내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환급이 안 되고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그걸 모르고 일반 과세자들이 항상 우기는 게 있어요. 나는 이걸 환급받을 줄 알고 너한테 계약서를 썼고 이만큼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줄 알고 나는 준 거다. 라고 가끔 소송이 걸린 일들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게 환급이 안 되게끔 너는 계약서를 썼느냐. 이게 중개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간이가세자는 어차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뭐 간이 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하고 그걸 임차인이 받아서 나중에 가서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지만 부가가세 환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이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항상 이것도 합의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이가세자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만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상취득 같은 경우에는 증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라고 돼 있고 그게 1억 원 이하짜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가 인정액하고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무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부동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짜리라 그러면은 뭐 기껏 해봤자 한 1억 5천에서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사이가 되겠죠. 요 정도 사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를 증여로 받았다. 그러면은 보통 시가 표준액 이하니까 시가 인정액하고 시가 표준액 중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나는 여기서 높은 금액으로 가겠습니다. 낮은 금액으로 가겠습니다. 그거 알아서 선택해서 신고하면 돼요.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유일하게 상속만큼은 그냥 시가 표준액 그대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원에서 받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금액 자체를 높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시가 표준액 그대로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시세가 6억인데 시가 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더라. 나중에 이걸 팔았을 때 15억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취득세 낼 때는 그냥 이걸로 내라고요. 이걸로 내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는 이걸로 계산합니다.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 모르셨어요?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하고 취득세 계산할 때하고 금액 산정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낮은 금액인 시가 표준에 그대로 가는 거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요건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보면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 비슷합니다. 유사 매매 사례가가 있다거나 감정가가 있다거나 그러한 금액들이 있으면 그 금액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를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은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으로 그대로 신고를 넣되 나중에 그걸 팔았을 때는 상속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6개월 또 상속세는 또 전후 6개월이에요. 요게 그 당시에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매매 사례로 인정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취득세 낼 때는 굉장히 낮게 내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금액이 좀 올라가서 취득가액이 올라가서 그만큼 양도 차익을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없이 그냥 파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신설된 내용 중에서 하나가 부당행위 개선 부인 규정이라는 게 지금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네, 요건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거나 했었을 때는 보통 증여로 의심을 받죠. 증여로 의심을 받는데 대가를 입증한다거나 교환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유상거래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우리 특수관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냥 나를 기준으로 해서 사촌 이내의 거래는 다 특수관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 기준으로 해서 6촌 이내고 어머니 기준으로 해서 4촌 이내인데 이게 전부 다 통합됐어요. 이번에 특수관계인을 정리를 하면서 4촌 이내로 그냥 다 통합을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지금 싸게 지금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일반인하고 거래했을 때 싸게 거래하는 것은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일반인하고 거래했을 때는 싸게 취득을 하든 비싸게 취득을 하든 문제가 없어요. 근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낮게 취득을 하게 되면은 신고를 했었을 때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되는 금액하고 실제 거래 금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5% 이상이면 그때는 부당행위로 봐서 이때는 무슨 금액으로 가도록 돼 있느냐면 그냥 시가 인정액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시가 인정액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인정액이 10억짜리다. 10억짜리인데 얼마에 거래를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6억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 낮게 산 거죠? 그러면 그냥 취득가액은 6억이 맞아요. 만약에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근데 요 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이 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요 두 개의 차이가 4억이죠. 요 4억이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그때는 이 금액으로 안 가고 얘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서 사촌하고 거래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이전시키기 싫어서 잠깐 내가 아는 분, 내 친척에게 재산을 잠깐 이전시켰다가 나중에 돌려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친척을 통해서 판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항상 요 금액 이상으로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3억 원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3억 원 넘었죠? 3억 원 넘었으면 이건 부당행위로 봐서 취득가액은 10억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가 인정액이 10억짜리인데 9억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1억이잖아요. 1억이면은 시가의 5%나 3억 원을 넘어야 되는데 3억은 안 넘었죠? 그 다음에 시가 인정액이 10억이니까 10억의 5%면 5천이죠? 5천 넘었죠? 요것도 인정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시가 인정액대로 거래하라 이야기예요.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했을 때는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했을 때는 그냥 알아서 거래하시고. 아셨어요? 네,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자, 자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자산을 팔 겁니다. 팔 건데 요때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느냐면 지금 취득세를 내야 되죠? 요때 취득세를 내야 되고 이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하고 자본적 지출액 같은 경우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해서 우리가 세금 계산이 들어가요. 그때 요 취득가액이 지금 여기서 끌어다 쓰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했었을 때 실제 취득한 금액이 시가보다 컸을 때가 부당행위예요. 여기는 이 당시는 실거래가 시가보다 작았을 때가 부당행위인 거예요. 그지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에 취득을 9억에 취득을 했는데 시가가 10억이다. 9억에 취득을 했는데 시가가 10억이다. 그러면 취득세 낼 때 만약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일단 취득세 계산할 때는요. 부당행위 맞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10억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팔죠. 자, 팔 때 9억에 샀잖아요. 시가가 10억인데. 그죠? 그러면은 취득가액을 9억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10억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어느 게 세금이 더 많이 나와요? 9억으로 계산하는 게 세금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9억으로 갑니다. 요건 부당행위가 아닙니다. 세금 많이 거두려고 아주 법을 잘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자 실거래가가 12억입니다. 실거래가가 12억이고 시가가 1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한테 취득을 했는데 그러면 취득가액은요 12억으로 갑니다. 부당행위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팔았을 때 12억으로 계산할 것이냐 10억으로 계산할 것이냐 봤더니 12억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더 적게 나오죠?
예, 그때는 이걸 부인하고 시가로 갑니다. 규정이 똑같아요. 둘 다 규정이 취득세랑 양도소득세 규정이 둘 다 똑같은 게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이에요. 두 개의 차이가. 예. 그래서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시가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나중에 가서 문제를 안 생기게끔 하려면 아예 4촌이나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나랑 6촌을 벗어나면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끌어들이든 어쩌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6촌까지 가면 다 친척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6촌 건너면 아마 아는 사이일걸요? 뭐 종중으로 알든지. 그죠? 네.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이 규정을 새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기존에는 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낮게 취득을 하든 높게 취득을 하든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만 규정을 잡았었는데 이제는 취득세까지 규정을 잡는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거래를 했다. 일반인들끼리 거래를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는 사람끼리 거래를 했다. 이게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항상 그 신고서 쓸 때 거기에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가 누구냐라고 적거든요. 근데 그냥 타인이면 타인이라고 적어요. 근데 만약에 6촌 이내의 관계면 몇 촌인까지 촌수를 적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특수관계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따져봐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거 안 적고 나 이 사람 한 번도 명절 때도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해서 타인 적었다가 나중에 걸리면 이거 사기 부정으로 봐서 가산세 40% 붙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꼭 이분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거래하세요. 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밑에 부분이 큰일 났다. 줄여야 되겠는데. 자,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당행위 계산이 있는데 아니 없어요. 여러분들 교재는 없어요. 보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요건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따로 만들어 놓은 PPT니까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높게 취득을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니까 요게 부당행위에 걸려요. 아셨어요? 근데 만약에 낮게 취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에서 부당행위 걸리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낮게 취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증여세 문제가 같이 생깁니다. 증여세 문제가. 그래서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살아서 줄 거냐, 죽어서 줄 거냐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서 주면은 어차피 자녀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상속세를 내야 돼요. 자, 상속세 내기 전에 기본적으로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요. 항상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거래가 발생하든지 간에 재산이 이전되면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죽어서 주면은 상속세가 나오니까 그 상속세는 자녀가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뭐 내 재산이 한 50억 이상 된다, 한 1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고민 좀 하세요. 근데 그 정도 안 되면 그냥 냅두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상속세라든지 뭐 상속세 부분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으니까. 근데 살아생전에 준다 그러면은 다시 두 가지로 고민을 해야죠. 하나는 매매로 줄 거냐, 또 하나는요 증여로 줄 거냐. 그죠? 그래서 증여로 준다 그러면은 자녀가 증여세 부담을 져야 됩니다. 반대로 매매로 주게 되면은 본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매매로 주려면은 자녀가 그만큼 능력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걸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혼합한 거래가 뭐예요? 부담부 증여죠. 그래서 전세 끼고 증여를 한다거나 대출 끼고 증여를 한다거나. 요즘 대출 끼고 증여하면 큰일 나죠. 대출이자가 워낙에 비싸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전세 끼고 증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하죠. 근데 그걸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그걸 설계를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취득가액하고 양도가액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
이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금액하고 증여세 계산할 때 금액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증여를 한다. 건물을 증여를 하는데 전세 5억이 끼어 있더라. 요걸 증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걸 부담부 증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걸 부담부 증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은 전세 5억짜리가 지금 끼어 있는 이 물건을 증여를 할 건지 아니면은 매매를 할 건지 매매를 하게 되면은 거래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거래 금액으로 가야 돼요. 근데 증여를 가게 되면은 얘가 뭘로 가느냐면 시가 인정액으로 가야 돼요. 근데 시가 인정액이 확인이 안 되면은 기준시가로 가요. 기준시가. 그러니까 취득일 전 요건 이제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데 취득일 전 3개월하고 취득일 후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 3개월하고 후 3개월 이내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 유사 매매 사례가라든지 감정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뭘로 가요? 기준시가로 가요. 그러면 기준시가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기준시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실제 거래 금액은 18억에 거래가 된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증여세로 가면은 이만큼만 내면 돼요. 근데 양도소득세로 가면은 여기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두 개를 다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할 내용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만약에 세금이 너무 비싸서 나는 어디서 들어보니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좀 더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전세를 얼마 정도 끼고 갈까요? 전세를 5억을 낄까요? 6억을 낄까요? 7억을 낄까요? 이거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설계해 줄 내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세법에 대해서 증여세까지 완벽하게 안다 그러면은 설계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시면 돼요. 이건 실제로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거든요. 수수료 마음껏 받으셔도 돼요. 예. 절세 해준 만큼의 뭐 한 50%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이거 고민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려요. 왜냐면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뭘까?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뭘까? 그걸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보통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 증여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자녀가 증여세 문제를 내면 되고 근데 매매로 갔을 때 비싸게 주게 되면은 자녀가 어때요? 취득세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싸게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했을 때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에게 건물을 하나 주더라. 건물을 하나 주는데 시가가 10억짜리인데 그냥 6억에 거래를 하더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분께서요. 일단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 둘 관계가. 그러면은 딱 봐도 부당행위 맞죠? 그죠? 시가보다 싸게 지금 취득을 했으니까 부당행위 맞죠? 그러면 취득세는 10억 가지고 계산할 겁니다. 10억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은 지금 상관없어요. 지금 일단은. 이쪽은 놔둘게요. 이쪽도 지금 부당행위에 걸리긴 해요. 왜냐면은 시가보다 뭐였으니까? 싸게 팔았으니까. 그리고 두 개의 차이가 3억 원을 넘었죠? 3억 원을 넘었으니까 여기도 양도가액이 얼마로 잡히느냐면 10억으로 잡힙니다. 여기도.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10억짜리를 6억에 샀으니까 얼마만큼 공짜로 받았어요? 4억만큼 공짜로 받았죠? 요 4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또 생겨요. 아셨어요? 근데 증여세 없이 가려면 증여세 없이 그냥 취득세만 부담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려면 3% 또는 3억 원 또는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30%면 얼마예요? 3억이니까 여기는 최소한요. 7억 이상으로 거래하면 증여세 문제는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로 만약에 넘기겠다. 저가로 넘기겠다. 나는 그냥 양도소득세 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자라면 상관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지금 문제가 생길 건 없고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라면 아셨어요? 이쪽에서는 어차피 취득세는 정상적으로 내야 되니까 상관없는데 증여세 부담 없이 내려면 아셨죠? 취득세 조금 적게 내려고 이걸 싸게 거래를 했다. 자녀에게. 그러면 지금 이번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지금 신설되는 바람에 어차피 취득세는 적게 못 냅니다. 아셨나요? 5%나 3억 원 이상만 걸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당행위 계산은 5%나 3억 원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30%나 3억 원 이상이에요. 증여세 부담은.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가로 자녀에게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넘기려면 아시겠죠? 매매 형식으로 넘기려면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그냥 유사 매매 사례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무상으로는 그 금액에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가로 이전을 시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취득세는 어차피 부당행위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취득세는. 왜냐면 취득세를 부당행위까지 피하려면 5%를 안 벗어나야 되는데 5% 안 벗어나면 솔직히 말해서 저가 양수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취득세는 부당행위에 걸린다고 치고 증여세 부담을 안 내려면 여러분들께서 3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짜리다. 그러면 30%면은 4억 5천인데 그때부터는 10억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3억 원 벗어나면 안 돼요. 30% 또는 3억이거든요. 10억 원 이하짜리는 30%를 벗어나면 안 되고 10억 원 넘어가는 것은 3억 원을 벗어나면 안 되고 20억짜리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다. 조금 싸게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은 17억에 거래를 하셔야죠. 30% 계산해서 6억만 안 벗어나면 돼 이러시다가 큰일 납니다. 15억에 거래했다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갈게요.